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권효용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합병증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그것은 의학의 발전도 있겠고, 또 여러 환자분들의 노력도 있겠고요. 그래서 콩팥이 이 나쁜 상태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장이 다소 나쁜 상태로 오랜 기간을 지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 콩팥병을 환자 스스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거든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AI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래쪽에 이 트럭이 비탈길을 잘 올라가는데요. 건강한 콩팥, 저 트럭의 엔진을 콩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건강한 콩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렇게 비탈길도 신나게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 트럭을 10년, 20년 쓰다 보니 트럭이 오래돼 가지고 아픈 콩팥이라는 엔진에 의존하여서 저 비탈길을 올라가는 저 트럭이 다소 힘들게 보이는데요. 저런 트럭을, 엔진이 온전하지 못한 트럭을 언제까지 더 오래 쓸 수 있는가? 더 오래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하나는 좋은 정비사를 만나야 되겠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할 일이 뭘까요? 하나는 스스로도 이 엔진의, 오래된 병든 엔진의 특성을 잘 알고 좋은 기름을 쓰고요. 또 평소에 이 엔진이 소리가 이상할 때는 어떨 때 내가 언제 정비사를 찾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힘이 다소 붙이는 엔진에 과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무거운 이전에 새 엔진을 갖고 있는 새 트럭일 때를 생각하고 그대로 무거운 무게를 싣고 저 오르막을 과속을 한다든지, 엔진은 힘이 붙이는데 엑셀레이터를 마구 밟고자 한다면 저 엔진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서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장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또 평소에 어떻게 운전을 하고, 평소에 엔진이 이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채고 관리하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 콩팥병이란 어떤 것인가, 원인이나 합병증을 설명드리고, 만성 콩팥병, 즉 콩팥이 가지고 있는 엔진의 출력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 콩팥 엔진의 출력이 어느 정도 속도로 서서히 감소되면 질병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요법으로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이운동요법, 또 주의해야 할 약재와 보조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제가 진료를 보면서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고 또 비슷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내용을 골라봤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말 좋은가? 싱겁게 먹으면 정말 좋은가? 어느 정도 싱겁게 먹어야 하나? 그리고 거품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거품료 있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많지만 그게 다 비정상인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나 그 분뇨를. 예,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용은 능동적인 질병 관리로서 어떻게 의사하고 협동을 잘 해서 이겨내야 하는가, 또 진료 때 뭔가 준비를 해오면 내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챙겨서 오면은 진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약 중에서 신장을 보호하는 약은 잘 처방이 되어 있는지, 또 요즘 예전과 달리 최신 약들이 몇 가지 강조가 되고 있는데 내가 먹고 있는 약은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지, 또 나는 이런 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성 콩팥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죠. 신장은 필터라고 하죠. 몸에 있는 혈액을 걸러서 그 노폐물을 뽑아내는 것인데요. 신장 필터의 가장 작은 단위를, 좀 어려운 말이지만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콩팥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허리보다 조금 높은 이 옆구리라고 하죠. 옆구리보다 좀 뒤쪽에, 제 주먹이 있는 이 위치에 주먹만한 콩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등 쪽에 붙어 있죠. 앞에 장 뒤쪽에 위치해 있고 높이는 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 콩팥이 양쪽에 한 개씩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콩팥의 한쪽을 확대한 것인데 이 밖을 콩팥의 실질이라고 합니다. 뭐 참외 같으면 우리가 먹는 과육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쪽에 신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필터 기능을 하는 아주 작은 미세한 네프론이라는 단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네프론은 여기 보면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열매 같은 게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프론이 한쪽 콩팥에 100만 개가 있습니다. 양쪽 콩팥에 합하면 200만 개죠. 작은 이런 필터 단위가 한쪽에, 콩팥 한쪽에 100만 개씩 모여가지고 걔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프론에서 이 작게 보이지만 이 콩알만한 열매만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필터의 핵심 부품인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프론은 기억이 안 날 거고, 사구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구체 신념, 사구체 여가율. 왜 사구냐? 당구 치시는 분 사구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실사자에 동그란 공이라 해서 공구, 몸체에서 이 실로 이루어진 이런 실덩이를 사구체라고 합니다. 이 모양이 실덩이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한쪽에 콩팥 한쪽에 100만 개가 있고 필터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인 거죠. 이게 모세혈관인데요. 이쪽에 있는 신장으로 큰 동맥이 피를 공급하면 아주 작은 동맥으로 나눠져서 이쪽에 모세 동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모세혈관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모세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모세혈관에 있는 피가 밖으로 이렇게 스며 나오면서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 안에는 적혈구도 남아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남아 있고 단백질도 남아 있는데, 이 물로는 노폐물이나 전해질이 빠지고 또 물도 빠지고 이렇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스며들어 나오면 이쪽으로 오줌이 돼가지고 요 간으로 빠지는 거죠. 이 작은 간들이 바로 이쪽에 가느다란 노란 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요간, 큰 강을 형성하는데 그게 큰 요간이죠. 우리 오줌 뭐 돌이 막혀서 돌을 깬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가 이 신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이고, 이 사구체에 병이 들면 이게 콩팥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했거든요. 이 필터의 핵심 부품이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만성 콩팥병은 이 모세혈관 부분이 나빠지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런 모세혈관이 나빠지는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죠, 그죠? 고혈압, 당뇨는 뇌혈관도 안 좋아지고 심장혈관도 안 좋아지고
콩팥 혈관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문 건데요. 면역학적 원인으로 이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이것이 염증이 진행돼 가지고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어른들도 많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젊은 환자에서도 많이 생기는데요. 단백뇨가 생기면 우리 건강검진 하러 오잖아요. 그죠? 젊은 친구들도. 그건 이제 아까 말한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혈관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면역학적 원인으로 이 혈관이 나빠져서 생기는 사구체 신염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간에 이 혈관이 나빠지면은 이 사구체가 나빠져서 100만 개, 200 한쪽에 100만 개의 신장 기능, 100만 개씩 있는 사구체가 기능이 떨어지고 파괴가 되면 만성 콩팥병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구체가 100만 개씩 있는데 이게 어떻게 꺼지냐면은 동시에 조금씩 나빠지는 거죠. 양쪽 콩팥이 동시에. 조금씩 나빠지는데 100만 개가 동시에 나빠진 게 아니고 좀 빨리 가는 게 있을 거고 좀 덜 가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생활에서 보면 좀 크리스마스 전구 트리 보면은 전구가 찬찬한 게 있는데 오래 계속 켜놔도 보면 전부 다 조금씩 내구성은 저하되는데 한두 개가 먼저 가고 그래 탁탁탁 차례대로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구체 숫자가 200만 개 중에서 떨어지면은 파괴가 되면은 콩팥의 엔진 출력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개의 사구체 필터의 총합이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는데 신장이 1분 동안에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혈액의 양인데 1분당 한 100cc 정도 되거든요, 분당. 그래서 정상 사구체 여과율은 아주 젊은 20대 때는 보통 100 전후로 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지금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한 60대 중후반 정도 되면은 사구체 여과율이 한 70, 60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나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고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아니라도 사구체 여과율이 천천히 떨어지지만 질병이 생기면 그게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사구체의 여과율이 감소되어서 사구체가 조금씩 파괴되는 질환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구체가 신장 기능이 떨어졌더라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급성 신부전, 급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늘 강의에서는 제외하고요. 천천히 나빠져 가지고 당뇨나 고혈압이나 사구체 신염 같은 여러 만성 질환으로 천천히 나빠져 가지고 나중에 비가역적 잘 안 돌아오는 그런 것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는 우리 이런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만 자연적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사구체 여과율도 감소한다. 그래서 보시면 20대 때는 사구체 여과율이 남자는 이것도 체구나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신체나 키나 이런 게 다르듯이 아주 청년도 키가 커도 콩팥이 티코만한 친구도 있고 몸이 쪼깐해도 아주 그랜저 같은 콩팥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개인차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남자는 사구체 여과율이 20대 때 한 90을 상회하고 여자는 조금 모자란 80, 100점이 조금 전후 되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한 60대 정도 들어가면 이제 70점 정도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80대 후반으로 가면은 60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요거는 자연스러운 경과입니다. 나이에 의한 경과인데, 근데 이 기울기가 훨씬 더 빨리 감소하는 것은 질병에 의한 것이겠죠. 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에 의한 사구체 여과율 감소는 아주 기울기가 천천히 떨어지는데 이게 1년에 우리가 젊을 때는 100점, 뭐 70대 되면은 한 60여 점 된 남짓 60, 70점 된다는데 연간 0.7점 정도 감소하거든요. 그런데 콩팥에 질환이 있으면 그보다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빨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뇨 콩팥병 같은 경우는 1년에 0.7점 사구체 여과율 감소하는 게 아니고 한 3점에서 7점 정도까지 감소하거든요. 그 한 5배에서 10배까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경과로 천천히 밑으로 떨어지는데 질병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하겠죠. 떨어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해주실 생활요법, 식이 운동요법들이 이 사구체 여가율의 감소 속도, 감소 기울기를 이렇게 완만하게 해주는 것이 어떤 치료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신장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언제 진단을 내리냐 하면, 만성이니까 잠깐 나빴다가 회복되는 급성이죠. 만성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구체 여가율을 60점에서 끊어줍니다. 이게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일반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60점을 끊어가지고 60점 미만이면은 콩팥병이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요. 60점이 안 된대. 나는 65점인데 왜 콩팥 나쁘다고 하지? 그런 경우는 신장의 기능은 괜찮아 보이는데, 신장의 출력은 괜찮아 보이지만 다른 신장이 손상되어 있을 법한 냄새가 난다, 전문의가 봤을 때 이 좀 수상한데 하는 다른 요건이 있다 했을 때는 사구체 여가율이 60점 이상에도 만성 콩팥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보고 하냐? 영상적으로 보면 콩팥이 이건 좀 크고 빵빵해 보이죠. 참외가 싱싱해 보입니다. 참외처럼 생겼죠. 예, 그런데 우리가 참외 못 팔아가지고 몇 주 놔두면은 쪼그라들고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 크기가 상당히 작아졌어요. 안도 더 단단해지고 요게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신장이 작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아까 사구체, 그죠? 실뭉치 같은 사구체가 이렇게 경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는 이런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현재 출력이 괜찮아도 신장병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200마력짜리 자동차가 200마력짜리 출력이 나도 기름이 조금씩 샌다든지 매연이 많다든지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면 200마력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이상 손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을 필터 기능 자체는 살아있더라도 만성 콩팥병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만성 콩팥병이 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뉘는데 요 경계가 60점이고요. 60점 밑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입니다. 만성 콩팥병 1단계, 2단계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병원에 잘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장 기능을 측정해 보면, 크레아티닌으로 측정해 보면 신장 기능이 정상에 아주 가까워서 이 작은 미세한 차이를 알아내기 힘듭니다. 1, 2단계는. 그래서 신장 기능이 괜찮으면서 단백뇨가 있다든지 다른 이상이 있으면 이거는 아주 초기의 만성 콩팥병이지만, 대부분은 60점 미만의 만성 콩팥병 3단계 때부터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분이 만성 콩팥병 3단계라고 진단을 내리면 와, 이거 벌써 3단계 나갔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분류 자체가 그래서 3단계가 초기에 해당됩니다. 3단계에서부터 열심히 치료하셔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5단계 같은 경우는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나 콩팥 이식 같은 그런 신장 대체요법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고, 4단계쯤이 되면은 콩팥을 뭐 개인에 따라 질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 4년 쓰겠나 하는 게 만성 콩팥병 4단계고요. 3단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열심히 하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요쯤 돼서 진단이 돼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성 콩팥병의 원인은 3대 질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뇨가 47%입니다. 우리나라 65세 환자분, 65세 성인의 3명 중에 한 분이 당뇨라고 하죠. 당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2등은 고혈압이네요. 한 19.6%, 한 2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65세 이상의 2분 중에 한 분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상당히 1번, 2번 원인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비교적 좀 젊은 친구들이 고혈압 당뇨가 없는 친구들이 왜 단백뇨로 왔나 하면은 면역학적 원인에 따른 아까 사구체 염증이 생기는 만성 사구체염 요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대 질환이 당뇨,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염이고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있고 특히 우리가 조금 부분이 작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될 게 신독성 약물의 사용으로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신장 기능 검사도 안 하고 먹어왔는데 신장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나빠지는 이런 원인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게 소염진통제,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전문 용어로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소염진통제. 그다음 각종 뭐 그 민간 추출물, 식물의 추출물이라든지 조약이라고 하죠. 또 신장 독성이 있는 항암제나 항생제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복용했을 때 노출됐을 때 나도 모르게 신장 기능이 천천히 나빠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이 당뇨,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염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면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야 하나요? 실제로는 이 부종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조금 붓고 힘이 없고 구역질이 나는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투석해야 될 정도로 만성 콩팥병 5단계로 오신 분도 있거든요. 젊은 분들, 비교적 잘 견디는 분들은 증상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만성 콩팥병 한 3단계나 4단계쯤 되면 붓기 시작하고요. 몸이 좀 빵빵하게 부으면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자꾸 혈압약이 늘어요. 고혈압이 악화된다든지. 자꾸 뭐 몸무게가 3kg, 4kg 붓고 쑥쑥 누르면 들어가다가 숨이 찬다 하면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심장에도 물이 차고 배도 물이 차서 응급실로 오게 되죠. 그래서 호흡 곤란을 동반할 정도의 부종이면은 응급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빈혈도 있을 것이고 투석하기 직전에 요독이 너무 많이 농도가 올라가서 거의 투석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밥을 못 먹고 어지럽고 토하고 경련을 하거나 의식이 소실되고 맥박이 안 뛰고 이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물론 이런 부종을 동반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신장 이상을 의심해야 되겠지만 또 증상이 없다고 해서 또 괜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증상이 없어도 말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검진도 국가에서 하는 검진도 하셔야죠. 국가 검진에 신장 기능하고 단백뇨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성 콩팥병은 그러면 왜 무섭냐? 사망률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무섭고 또 나중에 투석할까 봐 겁나서 무서운 거죠. 그런데 뒤에 거는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만성 콩팥병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특히 심장이 고장나는 심장 부전이 온다든지 관상동맥, 심장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만성 콩팥병을 방치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 심장 문제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요. 혈압이 변동성이 증가해서 혈압약을 자꾸 써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혈압이 들쑥날쑥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몸이 붓더니 혈압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하는 혈압 변동성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이 그 노폐물을 걸러주기도 하지만 콩팥에서 골수에다가 피 좀 만들어줘 하는 이런 호르몬이 콩팥에서 나오거든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조혈 호르몬이라는 것이 안 나오면서 이게 뭐 영어로 에리스로포에틴이 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깁니다. 이것은 영양성 빈혈하고 다르거든요. 밥 많이 먹고 철분 먹어야 생기는 영양성 철분이 모자라고 밥을 안 먹어서 생기는 그런 영양성 빈혈이 아니고 아무리 잘 먹어도 콩팥에서 호르몬이 안 나와서 생기는 빈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혈 호르몬을 따로 맞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만성 콩팥병 4단계나 아니면 5단계 정도 진행해야
이 조혈 호르몬을 정기적으로 맞게 되겠고, 대부분의 이제 대체요법인 투석을 하는 분들은 조혈 호르몬을 계속 맞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증이 잘 생깁니다. 폐렴이나 장염, 뭐 이런 대상포진 이런 것도 잘 생기고요. 또 암도 다소 잘 생기는데 특히 신장 및 방광암 같은 요로계통암이 잘 생기는데요. 원인은 콩팥이 안 좋으면 몸에 만성염증 상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자기 면역이 요독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이상한 염증을 일으키거나, 또는 자기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 같은 걸 빨리 찾아내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암도 잘 유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콩팥이라는 게 칼슘과 인을 조절해서 뼈의 그 대사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콩팥이 이제 만성 콩팥병이 진행될수록 골절도 잘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요법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의 절반 이상이 그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으면 조급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나 빨리 건강식을 해야 되는데 홈쇼핑에서 만성 콩팥병 치료식을 사서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우리가 세계 최고령자의 장수 비결을 조사해 보면 자주 움직이고요, 적당한 운동하고 식사를 고루고루 먹고 사회생활이 활발해요. 사람 만나고 즐겁게 지내고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잠도 잘 자고요, 흡연 안 하고. 좀 소탈합니다. 자주 움직이고 부지런합니다. 그 정도 해주시면은 80점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자꾸 뭘 먹어야 좋아집니까 하는데, 콩팥은 뭘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고 또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먹어서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또 있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흡연입니다. 흡연은 뭐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콩팥 기능도 빨리 감소시키고요, 아까 심혈관계 합병증도 상당히 빨리 진행시킵니다. 절대 흡연은 단속하셔야 되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약을 천천히 먹고 싶더라 해도 당장 치료 대상이 된다면 치료를 해야지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것은 근면, 절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치료이죠. 식이요법을 볼게요. 저염식은 싱겁게 드신다는 건데, 우리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 지금 그 짠 거는 물을 많이 타서 먹는데 괜찮냐고. 그런데 전체적인 소금을 얼만큼 총량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소금의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소금을 얼만큼 먹느냐 하루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병원 식사는 하루에 소금 5g이고 외식 같은 거 밖에 맛있는 거 먹으면 한 12g 되는데요, 그 중간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겁게 못 먹겠는데 그렇게 싱겁게 안 드셔도 돼요. 짠 것만 조금 빼면 됩니다. 가공식품하고 외식을 줄이고 국, 젓갈, 김치 조금만 줄이면 금세 8g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단백식을 해라 하죠. 저단백식을 하면 사구체를 보호할 수 있고 단백뇨 감소 및 신부전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령 환자분들은 너무 단백질을 안 드시면은 몸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콩팥병은 그렇게 많이 괴롭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식, 병원 일반식이 보통 1kg당 1g 정도의 단백식으로 나오거든요. 병원 일반식의 기준으로 유사한데 조금 한 10% 20% 정도 더 줄이면 적당한 저단백식이 되겠습니다. 후기 콩팥병으로 갈수록 조금 더 줄여야 되는데요, 어떤 단백질을, 필수 단백질을 먹으면 되느냐? 이 파란불 생선하고 계란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선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외국 그 연어나 이런 생선은 소금을 덜 치는데, 그래서 생선이 좋다 이러면서 생선을 드실 때는 항상 염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불이, 그 다음에 나은 거는 오리나 닭 같은 새 종류입니다. 좋은 차례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싱거운 생선이나 계란, 그 다음에 2등이 오리, 닭, 최고 나쁜 게 붉은 고기인 돼지하고 소입니다. 돼지 소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칼륨식 같은 경우는 당뇨 콩팥병 같은 경우는 칼륨이 초기에 좀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당뇨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좀 높아서 초기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의 만성 콩팥병에서는 초기 만성 콩팥병에서는 칼륨이 비교적 잘 소변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제한을 시작 안 하셔도 되고 후기에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서 정기금 우리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칼륨이 괜찮아서 좀 더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좀 전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 검사를 보고 조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칼륨이 높은 건 몸에 좋은 대부분의 첨가물이거든요. 고구마, 감자, 토마토, 바나나 이런 건데 뭐 먹고 살아나냐, 뭐 살아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 되는데 먹지 못하는 게 아니고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절하면 되냐면 밥을 일단 3끼를 드시면 됩니다. 밥은 3끼 맛있게 드세요. 뭐 종류 상관하지 말고 반찬 맛있게 드시고 밥 대신에 얘로 때우면 안 됩니다. 그럼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친척들이 막 가을 되면 한 박스씩 뭐 시골에서 보내주거든요. 이거 아까부터 다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하루에 막 3개, 4개씩 먹는단 말이에요. 감을. 팥죽은 또 우리 한 솥을 끓이면 한 일주일 드시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요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옛날식으로 이래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한두 그릇 먹고 멈추셔야 되거든요. 콩팥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밥 안 드시고 아침에 녹즙하고 과일로 때우는 경우는 본인이 칼륨이 높은 적어도 중반이나 후기의 만성 콩팥병이라면 이런 대체식은 하지 말고 이걸 드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거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검사 어찌든지 확인하고 교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운동도 초기부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까 우리 일본 할머니들 100살 넘게 사시는 일본 할머니들 뭐 헬스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꾸 움직여요. 뭐 방에 먼지도 없는데 자꾸 주워 샀고 뭐 쓰레기 버리고 나무에 물 주고 일하고 있거든요. 자꾸 움직이는 게 운동입니다. 자꾸 움직이면 근육 소실도 예방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외출도 자주 하게 되고 낮에 운동하니까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운동 자체가 콩팥을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떻게 콩팥을 좋아지게 하냐면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당이 개선되면서 심혈관계가 좋아지고 또 복부 살 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것만큼 배에 살찌는 게 콩팥을 되게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 개선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가 날씬해지면 신장이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줄고 단백뇨도 되게 감소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빨리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점차 늘려가시는데 갑자기 시작하신다고 막 뛰면 무릎 같은 거 나가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운동 못 하죠. 그래서 천천히 하루에 한 10분부터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까지 늘려가시면 되고요. 좋은 신발 사셔서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 다치지 않도록 주로 오르막 위주로 하고 내리막은 계단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산 같은 게 무릎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분들 좀 계신지 모르겠는데 헬스 하다가 운동 안 하다가 처음 헬스 해가지고 근육이 모여가지고요. 핵문근융해증으로 소위 피소변 보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운동을 한쪽 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또 식단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닭가슴살이는 그죠?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닭가슴살 같은 일반 그 운동 식단을 하면 안 되고 근육 보조제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장 끊으면 바디 뭐 프로필 찍는다고 막 무리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천천히 건강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근육을 만든다기보다는 하지 근육이 얇아지지 않도록 주로 앉아서 하는 자전거라든지 스태프라고 다리 이렇게 밟고 이렇게 미는 거 있죠.
예, 가정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하태하고 둔부가 이렇게 튼튼해지도록 하지 위주로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걷는 거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약제는요. 하나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외우셔야 됩니다. 소염 진통제 중에서 엔세이드입니다. 엔세이드 계통 약물인데 이게 정형외과, 척추, 통증의학과 가면은 주로 거의 주는 거거든요. 이게 콩팥 독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장기 복용을 하고 피검사를 재보면 신기능이 떨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한 3개월 먹다 보면 신기능이 반 이상 떨어진 경우도 있어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염진통제는 콩팥이 내가 안 좋다는 걸 적어도 알고 있다면 소염진통제는 일주일 이상 장기 복용하면 안 되고 대부분의 통증은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니면 이 엔세이드가 아닌 진통제를 써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의사와 상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생제 자체가 신독성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아미노그리코시드 항생제라고 주로 옛날에 그 엉덩이에 주사 맞던 거 있죠. 항생제 주사 마이신 계통 그게 신독성이 있지만 다른 약제들은 대부분은 신독성이 그리 많지 않고 대신에 소변으로 항생제가 대사돼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약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3번 먹을 걸 2번 먹는다든지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영제가 신독성을 일으키는데요. 주로 우리 심혈관 촬영하는 관상동맥 조영술 있죠. 심장의 관상동맥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을 때 혈관 촬영하는 이런 거는 이제 조영제를 많이 쓰는데 조영제가 신독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고 이 통에 들어가서 찍는 CT 있죠. 주로 흉부나 복부 같은데 장기의 종양이라든지 염증을 보기 위해서 조영제 주사를 맞으면서 찍는데 이 조영제도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3기 정도까지는 큰 이상 없습니다. 의사하고 상의해서 찍으면 만성 콩팥병 3단계까지는. 근데 4단계나 투석에 가까운 5단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장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찍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평소에 먹는 처방전이나 이런 CT 조영제 검사 예약증을 들고 와서 신장 담당이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치료나 예방 효과 입증에 실패한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양소거든요. 영양소. 내가 영양이 풍부한데도 먹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반드시 부족하지 않는 거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성분인데 그걸 먹는다고 딱히 내 몸에 있는데 밖에서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는 거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고 수익성이 높고 유행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진실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업적인 유행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유행 따라서 이 업자들도 기계를 자꾸 바꿔고 이 기계로 찍어냈다 저 기계로 찍어냈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행 타는 거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환자들이 그래도 나 영양제 먹고 싶어요. 우리 환자들이 한 86% 정도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양제 왕국이라 하는데 안 먹으면 불안하다 하면 저는 한 2-3가지만 드세요. 대신에 먹고 싶은 거 한 5가지 적어오면 이 사진을 찍어오면 성분 보고 제가 골라드릴게요. 해서 한 2가지, 3가지 골라드립니다. 요새 소금이 좋다고 소금 캡슐을 먹거나 소금 막 하루에 한 숟가락씩 퍼드시는 분이 있는데 소금 장사들이 또 요새 좀 열심히 광고를 하는데 소금은 이렇게 퍼먹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용광로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나 심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건설업 이런 데 사는 분이 소금 보충할 필요 있지만 뭐 죽염이나 이런 것들이 미네랄은 많지만 이거 소금을 보충하면 안 되면 소금 좀 줄여야 되고 소금 제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 상식 한 3가지만 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이게 45년도 이론입니다. 1945년도. 그때 잘 모를 때 과학화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뭐 미 국립연구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옳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묻혀가지고 아직까지 일부 의사들도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하냐면은 그 위에 우리가 이거 등가구 같은 거 이거 정수기 기억나시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약수 들어 댕기다가 이제 정수기 사업이 발달하고
또 좀 있으니까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 시장이 광고를 많이 하면서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컵 한 개가 한 컵이 가득 담았을 때 180cc고 페트병이 삼다수 작은 게 500cc, 큰 페트병은 2리터인데요. 체중하고 연령에 따라 차이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 야채 이런 걸 많이 드시기 때문에 물을 음식에서 성분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은 총 수분 섭취 필요량의 한 반 정도만 물을 마시면 되는데 채소 이 정도만 마시면 충분하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 900cc, 삼다수 작은 것 2통, 성인 여성은 700, 800 조금 적게, 근데 고령 환자들은 조금 더 적게 한 150cc 하루에 적게 드시면 되고요. 요거 이 정도 드시고 음료수 한두 잔 드시고 음식 잘 드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물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재면서 못 하겠는데 어떻게 재란 말이냐, 안 재셔도 돼요. 내가 입이 마르면 갈증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조금씩 마시면 되고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야지 하고 하실 필요 없고요. 입이 마르면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는 내 머리에서 수분 감시 센터가 있는데 그게 가장 센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마시면 거의 비슷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몸이 특히 부종이 생기는 만성 콩팥병, 심장질환, 간경화는 수분이 몸이 부었을 때는 수분을 절약해야 되겠고, 요로 결석이 있을 때는 한 2리터까지 조금, 요로 결석이 재발을 자주 할 때는 조금 많이 드셔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싱겁게 먹을수록 좋을까요? 저염식 권장 이론의 배경은 2016년도에 미국이 소금가의 전쟁을 했어요. 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가공식품이 늘어나서 너무 짜게 먹어서 심혈관 질환자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금을 상당히 5g 정도로 줄이자고 했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를 이후에 해보니까 한 4g, 3g 이를 줄여드니까 오히려 심혈관 사망률이 증가하더라. 왜 그러냐면 섭취량이 부족한 영양결핍 환자들, 밥을 반도 못 먹는데 소금을 너무 전락시키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으로 소금이나 물을 빼는 이뇨제를 많이 먹고 있는데 소금을 안 그래도 빼고 있는데 적게 먹으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연구는 유명한 연구인데요. 한 7, 8g 정도 돼도 적당하다. 병원 식사와 일반 식사의 중간 정도. 그겁니다. 그 정도 적당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싱겁게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요즘 가공식품이라든지 밖에 파는 음식들이 염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저감 노력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거품료는 비정상료냐? 왜 거품료를 우리가 조심하냐면 단백뇨 때문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단백뇨가 있을까 봐요. 아니 혈뇨 요로 감염도 있지만, 근데 정상 거품료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100명이 오시면 20명은 이상뇨인데 7, 80명은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원인으로 생길 수는 있는데요. 먹는 음식이나 소변 흐름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이 불안해하지만 소변 검사 한번 하면은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 할로웨이라고 우리 격투기 선수 있죠. 정찬성하고 붙어서 이긴 분. 문신을 하고 있으면 과연 전부 다 이 나쁜 아저씨들인가? 이분 상당히 인성도 좋고 착한 아저씨인데, 이 거품료가 있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일부는 단백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착한 사람도 많다. 정상 거품료도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4부 한 3장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의사하고 진료 때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콩팥이 후기로 갈수록 진료 개월이 짧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콩팥 기능이 빨리 나빠질 수 있어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기검사를 이렇게 후기로 갈수록 단축하죠. 투석 전 단계는 1개월마다 해야 되고, 초기에 진단받을 때 만성 콩팥병 3기에서는 한 6개월마다 검사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혈압을 잘 재우셔야 되는데요. 병원 혈압은 우리 도떼기 시장이라 하는데, 우리 환자 너무 바쁘게 많이 모이셔가지고 급하게 혈압 재고 하면은 가정 혈압보다
한 10 정도 높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가정혈압계를 집에서 조용할 때 본인이 문 잠그고 조용한 환경에서 재가지고 그 혈압을 120에서 130 정도로 맞추면 이게 콩팥에 가장 좋은 혈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잘 적어오면 괜히 병원에서 높은 혈압이 나와서 혈압약을 올리는 오류를 줄일 수 있겠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금연절주익은 아까 필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약을 좀 못 먹었을 때는 의사들한테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약을 내가 올렸는데 효과가 없어. 근데 알고 보면은 빠뜨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요즘엔 참 환자분들이 말씀을 제때 내가 어떤 뭐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었다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게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잘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전에 챙길 거는 신장내과는 환자의 모든 약재와 질병을 동시에 다 파악해야지 돼요. 그게 신장에 모든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진행된 신장병 환자의 거의 모든 내과 처방을 우리 신장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진료가 한 3배 정도 걸립니다. 일반 과들보다 진료 시간이. 그래서 좀 준비를 해 오시면 좋은 게 다른 병에서 약을 많이 들고 있으시면은 그 드시고 있는 처방전을 챙겨 놓으셨다가 진료할 때 가지고 오시는 것,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다 보여주시는 것, 또 검사 결과지 최근에 한 게 있으면 가져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혈압 혈당을 잘 적어 오시는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2장 남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야 될 신장 치료제 중에서는 우리가 콩팥이 나쁘면 혈압이 괜찮더라도 반드시 써야 되는 약이 있는데 이게 안지오텐신 억제제라는 약을 대부분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건데요. 한 5, 6년 전부터 콩팥 기능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두되고 있는 약인데 기존의 치료제, 즉 이 안지오텐신 억제제가 신기능의 악화 위험도를 10에서 20% 정도 줄였다면 이 SGLT2 억제제는 이것을 추가를 했을 때는 30에서 40%까지 감소됨이 입증되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콩팥병 환자는 한 이들 약까지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지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요. 올해 나온 약인데 피네리놀이라는 약인데 이것도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을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낮춰줍니다. 요거는 신장이 조직이 섬유화돼서 굳는 것을 억제합니다. 신장 조직의 염증도 억제하고요. 그래서 이 2가지 기능 약제가 상당히 신약이고 기대되는 약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만성콩팥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고요. 3대 원인은 당뇨, 사고체 신염, 고혈압이 있고 비만도 중요한 원인이죠.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이고 치료의 절반은 환자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사는 최신 치료를, 환자는 짜지 않게 가볍게 먹고 운동하는 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독성 약물을 피하고 건강식품은 드셔도 되지만 적당히 너무 많은 것을 섭취하지 마시고 타병원 처방전 등 중요한 정보는 신장의사한테 가능한 한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우친 건강 상식을 경계해서 너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장시간 듣는다고 힘드셨을 건데요.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추운 날씨 속에도 강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신 권효경 과장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의 종료 전에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질문을 받고 잠시만요.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경품 추천 있습니다. 강의 종료 전에 간략하게 3분 정도 질문 받고 경품 추천을 할 건데 끝까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맨 2번째 줄에 앉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는데 단백뇨가 조금씩 나온다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런데 소변을 보면 거품이 한 번씩 제법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예, 보통 그 거품료는 아마 단백뇨가 분명히 나온다면 신장내과에 오시면은 단백뇨 정량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백뇨가 어느 정도 나온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량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지내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양이 좀 심하다면은 아까 약제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약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신장내과에 오셔가지고 단백뇨 정량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맨 앞줄에 열심히 들어주신 분 예, 질문 듣겠습니다. 부종이 다리나 팔 같은 데에 생겼다가 또 좀 괜찮으면 깔아앉고 그게 반복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신장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깔아앉았을 때 거의 괜찮아 보이면 이제 부었을 때는 좀 들어가는데 빠졌을 때는 거의 정상 회복된다 하면 실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좀 적기는 합니다. 물론 궁금하면 검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부종이라는 것은 심장이나 심장 질환이 없어도 우리가 나이 그 연령이 들수록 신장 기능도 조금 감소하지만 염분 배설 능력이 아주 청년 때부터 거의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은 무뎌지니까 조금 염분은 입이 이제 젊을 때보다 좀 짜게 드시는 경향으로 가죠. 그런데도 염분 배설 능력은 떨어지니까 젊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연령이 뒤로 갈수록 부종이 조금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염분 문제 말고도 하지 혈관 정맥이 탄력성이 줄어들고 다리에 있는 피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부종도 있고 또 뭐 혈압약을 드시고 있다면 혈관 확장제 같은 것도 조금 부을 수는 있는데 원인은 좀 많은데요. 빠졌을 때 거의 정상화된다면은 뭐 아주 심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뭐 시간이 나시면 한번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경품 추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선생님. 네. 그 약물 그 보조식품은 다 끊었는데 다른 질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면 꼭 신장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저희들 진짜 조바심이 가져서 병원을 갈 때 꼭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고 하는데도 이번에 또 요산 수치가 올라갔다는데 지금 그거를 또 약물에서 그런 건지 그냥 우리 뭐 식생활이나 뭐 생활 습관에서 그런 건지 또 수치를 낮추는 방법 그 요런 주의점이나 좀 하고요. 그 아까 전에도 그 타이레놀 예. 그거는 먹어도 그러면 제일 안전한 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3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타이레놀 안전하고 나머지 몇 가지 약이 더 있는데 그건 의사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가지고요. 아까 엔세이드 계통만 피하시면 되겠고 타이레놀은 안전합니다. 네. 예, 물론 아주 가량으로 복용하지 않고 그 적정한 용량 내서 드실 땐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면 요산에 대한 것인데요. 네. 요산은 일종의 우리 고혈압 뭐 저 당뇨 고지혈증 생긴 거와 마찬가지로 심혈관계 이상이 이제 성인병이 생기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물론 콩팥 기능이 떨어져도 올라가고 가는 경향이 훨씬 많은데요. 네. 신장 환자들 많이 올라가 있는데 뭐 요산이 높다고 해서 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고혈압 환자들이나 심장 환자들 이런 분들 요산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데 뭐 기존에 내 대사가 이제 성인병으로 가면서 요산이 높은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산 안 올리는 음식 그죠? 과도한 육류를 삼가하고
음주, 술하고 고기가 우리 옛날 보면 그 사또병이라 하거든요. 잘 먹는 사람, 술하고 고기하고 잘 먹는 사람들 네. 주로 요산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또 약만 먹으면 뭐 크레아틴인 즉 신기능이 좀 떨어진다 할 때 약이 크레아틴이 좀 올린 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심장이나 콩팥 치료하는 약들 중에서도 요산을 올린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어렵거든요. 그 보통 심장 전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콩팥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들은 그걸 해결하는데 도가 네. 텄기 때문에 심장 의사나 콩팥 의사를 찾아주시면 약을 싹 다 검토해 가지고 코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신 권효경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